한국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의 밤은 언제나처럼 소란스러웠다.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으며 구급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응급구조대원들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피에 젖은 담요에 덮인 작은 몸이 실린 이동식 침대가 밀려 들어왔다. 그 혼란의 중심에 소아외과 스태프 의사 이서연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눈빛은 이미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훑고 있었다. 이서연은 국내 소아외과 분야에서 손꼽히는 실력자였지만 그녀의 이름은 학회나 언론에 오르내리는 법이 거의 없었다. 오직 실력 하나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숨은 천재. 그녀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인간관계 대신 수술실의 무용등 아래에서 가장 완벽한 자신을 드러내는 외과 의사였다. 그녀의 지시는 짧고 명료했으며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 기계와도 같았다. 환자는 5살 남짓의 남자아이였다. 교통사고였다. 아이의 의식은 희미했고 활력 징후는 위험할 정도로 불안정했다. 서연은 재빨리 청진기를 아이의 작은 가슴에 대고 폐와 심장의 소리를 확인했다. 복부 팽만이 심상치 않았다. 내부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혈액형 검사하고 수혈 준비해. ABRHD 양성으로 우선 준비하고 교차 반응 검사 최대한 빨리 진행시켜. 복부 초음파랑 CT 바로 준비해줘. 아이의 곁을 따라온 보호자는 아이만큼이나 위태로워 보였다. 창백한 얼굴의 젊은 여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며 아들의 이름만 되뇌고 있었다. 하준아, 강하준, 정신 좀 차려봐 아가. 여자의 절박한 목소리가 소음 가득한 응급실에 애처롭게 울렸다. 간호사가 보호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갔다. 아이의 이름은 강하준, 보호자는 강소희. 간호사의 펜이 잠시 멈칫했다. 아이와 엄마의 성이 같았다. 서효연은 그런 주변의 수군거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눈앞의 작은 생명을 살리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초음파 탐촉자가 하준이의 배 위를 미끄러지자 모니터의 검은 액체가 고인 영상이 나타났다. 간 파열로 인한 복강 내 출혈.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이었다. 수술실 준비해 지금 바로 들어간다. 혈액팩 도착하는 대로 수술실로 올려보내. 서연의 외침에 응급실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소희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며 가늘게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선생님, 우리 하준이 살려주세요. 제발. 서연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잠시 동안 가만히 잡아주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를 믿고 기다리십시오. 감정이 배제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의사로서의 확고한 책임감과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수술실의 문이 닫히고 강소희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아들에 대한 걱정과 함께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악몽으로 뒤엉켜 있었다. 하준이의 독특한 외모, 희미한 갈색 머리카락과 햇빛 아래에서 신비로운 녹색빛을 띠는 눈동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의 몸에 흐르는 피. 그것은 그녀가 지난 5년간 필사적으로 숨겨온 비밀이자 언젠가는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수술은 시작되었고 서연의 손은 신들린 듯 움직였다. 파열된 간의 출혈 부위를 찾아내고 능숙하게 봉합해 나갔다. 문제는 혈액이었다. 응급으로 준비한 혈액 몇 팩이 거의 소진되어 갈 무렵 검사실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수화기를 든 서연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게 무슨 말이죠? 혈액형 부적합이라니. 검사실 직원의 목소리는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의 혈액이 교차 반응 검사에서
계속 용혈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환자 혈액형이 일반적인 AB형이 아닙니다. 특이 I형이거나 희귀 혈액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수혈할 수 있는 혈액이 혈액은행에 없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출혈은 계속되고 있는데 수혈할 피가 없다니. 서연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수술실 내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모니터의 경고음이 아이의 생명이 위급함을 알리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했다. 지정 헌혈자를 찾아야 해. 보호자 혈액형부터 확인해. 그러나 곧이어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엄마인 강소희의 혈액형은 O형이었다. 아이에게 수혈해 줄 수 없는 혈액형. 그렇다면 아버지는 하지만 아이는 엄마의 성을 따르고 있었다. 아버지의 존재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었다. 단순한 교통사고 환자가 아니었다. 아이의 희귀 혈액형과 특이한 외모, 그리고 엄마와 같은 성. 이 모든 조각들이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가리키고 있는 듯했다. 병원 내에서는 벌써부터 아이에 대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혼외자다, 외국인의 아이다,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다. 병원의 술렁임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서연은 다시 수술에 집중했다. 피를 수혈할 수 없다면 출혈을 최소화하고 환자 자신의 혈액을 최대한 보존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했다. 한 방울의 피가 아쉬운 상황. 그녀의 손놀림은 더욱 정교해졌고 그녀의 집중력은 극한까지 치달았다.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수술은 겨우 끝이 났다. 서연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수술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강소희가 그녀에게 달려왔다. 선생님, 우리 하준이는요? 서연은 지친 얼굴로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출혈이 심했고 희귀 혈액형 문제로 수혈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며칠이 고비가 될 겁니다. 서연의 설명에 강소희는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아이의 혈액형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서연은 강소희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눈치였다. 어쩌면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그녀가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극히 드문 혈액형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런 경우 직계 가족의 혈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와는 연락이 가능하십니까? 그 순간 강소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이름을 들은 사람처럼.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반응은 서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아이의 뒤에는 분명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림자와도 연결되어 있을 터였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직감이 서연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위기가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한국대학교 병원 검사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강하준이라는 작은 아이의 혈액 샘플이 몇 번이고 분석기 위를 오갔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녘에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치스 AB 봄바이 혈액형. 일반적인 AB형과는 전혀 다른 유전자 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계적으로도 보고된 사례가 극히 드문 혈액형. 이 혈액형은 특정 가계 내에서 유전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던 연구원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독특한 유전인자는 한국 내 단 하나의 가문에서만 보고된 적이 있었다. 수십 년간 막대한 부와 권력을 쌓아 올린 나라의 심장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손. 그들의 이름은 바로 박POC 가문, 재계 서열 1위의 팍스성 그룹이었다. 아이의 몸에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병원이 조용히 발칵 뒤집히기 시작했다. 검사실에 흐르던 정적을 깬 것은 한 연구원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였다. 모니터 화면에 떠 있는 복잡한 유전자 배열 시퀀스와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그 두 개의 창이 가리키는 이름 앞에서 그는 숨쉬는 것조차 잊었다. 박성그룹 박씨 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선박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선장. 그들의 이름이 왜 5살짜리 교통사고 환자의 유전자 데이터에서 발견되는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발견이 아니었다.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과 같았다. 보고는 극비리에 가장 신속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검사실장, 진료부원장을 거쳐 마침내 병원장 최인규의 책상 위에 한 장의 보고서가 놓였다. 최인규는 야심가였다. 실력 있는 외과 의사였지만 그는 메스를 쥔 손보다 권력을 쥔 손에서 더 큰 희열을 느끼는 남자였다. 병원장 자리에 오른 것도 그의 뛰어난 정치력과 인맥 관리 능력 덕분이었다. 특히 박성그룹은 병원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그가 깍듯이 모셔야 할 VIP 중에 VIP였다. 최인규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내내 표정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가늘게 떨리는 그의 손끝이 그의 내면이 얼마나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강하준, 엄마 성을 가진 아이, 시스 AB, 봄베이, 혈액형, 그리고 박씨 가문의 유전 표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그는 이것이 병원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핵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일 수도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박성그룹에 먼저 알려야 하는가? 아니면 묵살해야 하는가? 하지만 아이의 상태가 위중한 이상 묵살은 불가능했다. 희귀 혈액형 문제로 직계가족의 수혈이 절실한 상황. 결국 이 문제는 박씨 가문의 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어떻게 들어가게 하느냐였다. 그는 이 폭탄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터뜨려야만 했다. 소문은 물밑에서 더욱 거세게 번져나갔다. 검사실과 행정부서에 몇몇 고위층만 알고 있어야 할 정보가 어디서 새어 나갔는지. 응급실에 들어온 그 아이가 박성그룹의 핏줄이래라는 흉흉한 속삭임이 병원 복도를 떠돌았다. 간호사들은 환자 차트를 넘기는 척하며 강하준의 병실 앞을 힐끔거렸고 의사들은 휴게실에 모여 이번 사태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해 저마다의 추측을 쏟아냈다. 병원은 거대한 불안과 호기심에 휩싸인 채 술렁였다. 최인규는 이소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지만 그의 눈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다. 이 교수 환자는 좀 어떤가? 그는 아이의 안부를 셔츠에 첫 단추를 채우는 것처럼 의례적으로 물었다. 이서연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아이의 상태를 보고했다. 아직 위중합니다. 추가 수혈 없이는 언제 다시 쇼크가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직계 가족의 혈액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최인규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보고 받았네. 그 혈액형 문제 말이야.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어.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 교수 이번 건은 아주 민감한 사안일세.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해. 특히 환자의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섣부른 추측이나 외부로의 언급을 절대 삼가도록 하게. 그의 목소리에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압력이 실려 있었다. 이서연은 최인규의 의도를 즉시 간파했다. 그는 의학적 해결책이 아니라 정치적 해결책을 찾고 있었다. 그는 아이의 생명보다 박성그룹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병원장님, 제게는 환자의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아버지가 누구든 연락을 취하해 헌혈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사의 본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최인규는 자신의 지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서연의 당돌함의 순간 불쾌 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이내 능숙하게 표정을 갈무리했다. 그는 이서연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실력은 최고지만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 힘으로 누르려 하면 더 강하게 반발할 여자였다. 그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물론이지 이 교수의 뜻을 내가 왜 모르겠나. 다만 절차를 신중하게 밟자는 거야. 내가 직접 적절한 경로를 통해 그쪽과 접촉을 시도해 볼 테니 이 교수는 치료에만 전념해 주게. 그것은 회유이자 경고였다. 더 이상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 이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병원 장실을 나왔다. 그녀는 최인규가 말하는 적절한 경로가 결국 아이와 엄마가 아닌 박성그룹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싸움은 이제 수술실 안이 아니라 병원 전체를 무대로 벌어지게 될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며 중환자실로 향했다. 중환자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내는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이서연은 유리창 너머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잠들어 있는 강하준을 바라보았다. 저 작은 몸 안에 대한민국을 뒤흔들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에게 하준이는 그저 살려내야 할 어린 환자일 뿐이었다. 복잡한 어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아이가 희생양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강소희는 아들의 병상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공포와 피로가 역력했다. 병원 내에 퍼진 소문들을 그녀라고 모를 리 없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혹은 호기심 가득한 시선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5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날의 악몽을 다시 꾸고 있었다. 박태진 회장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 내 아들 인생에서 더러운 흔적을 남기지 말고 사라져라. 다시 눈에 띄면 너와 내 뱃속의 것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최인규 병원장의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다. 네, 한국대학교 병원장 최인규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최인규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더욱 공손한 자세로 전화를 고쳐 잡았다. 잠시 후 낮고 위압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누군지 알 텐데. 단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최인규를 완전히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최인규는 허리를 굽히며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그 순간 병원 밖으로 값비싼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었다. 번호판조차 없는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하는 차량이었다. 차문이 열리고 잘 훈련된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한 남자가 내렸다.
박성그룹의 해결사 비서실장 김도식이었다. 박씨 가문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김도식 실장과 변호사들은 병원 복도를 마치 자신들의 안방처럼 활보했다. 그들의 값비싼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일정한 박자를 이루며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하던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거나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목적지는 명확했다. 병원의 심장부 병원장 최인규의 사무실이었다. 최인규는 문이 열리기 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입구에 서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의 얼굴에는 비굴할 정도의 공손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 실장님. 김도식은 최인규의 과장된 환대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사무실 안을 한번 훑어보고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태도는 이곳이 병원장실이 아니라 자신의 집무실인 것처럼 거만하고 자연스러웠다. 협상이나 논의는 없었다. 오직 통보만이 존재했다. 김도식은 다리를 꼬고 앉아 조금의 서론도 없이 본론을 꺼냈다. 아이는 우리가 데려가겠습니다. 박성의료원 VVIP 병동으로 즉시 이송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잘 벼려진 칼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듯 아이의 거취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이었다. 최인규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그룹의 뜻에 따라야지요. 다만 환자의 상태가 아직 불안정하여.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김도식이 말을 잘랐다. 그건 우리 의료진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최 원장께서는 이송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나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에게도 상황을 잘 설명해서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의 마지막 말에는 서늘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최인규는 이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깨달았다. 그는 박성그룹의 의지를 집행하는 대리인이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저항을 막아내는 방패막이가 되어야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슴에 손을 얹고 충성을 맹세하듯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모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겠습니다. 그는 이서연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시 골치가 아팠지만 그녀 역시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했다. 최인규는 직접 김도식과 변호사들을 이끌고 중환자실로 향했다. 그들의 등장은 중환자실 앞의 무거운 공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마침 환자를 살피고 나오던 이서연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무리와 마주쳤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들과 그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최인규 원장. 이서연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그들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최인규가 어색한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이 교수 소개하지. 이쪽은 박성그룹의 김도식 실장님과 변호사들이실세. 환자의 가족 측 대리인으로 오셨네. 김도식이 앞으로 나서며 이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당신이 그 고집 센 의사인가 하는 듯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이서연 선생, 아이를 이송해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 주시죠. 그는 명령했다. 그의 무례한 태도에도 이서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김도식을 지나쳐 그 뒤에 서 있는 최인규를 향해 말했다. 병원장님, 환자는 아직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환자를 옮기는 것은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학적 소신은 단단한 바위와도 같았다. 그녀는 다시 김도식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이 아이의 법적 보호자는 어머니인 강소희 씨입니다. 보호자의 동의나 법원의 명령서 없이는 그 누구도 환자를 강제로 이송할 수 없습니다. 순간 김도식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자신의 말이 거절당하는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보이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아이의 친족으로서 아이를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최상의 의료 환경을 제공하려는 우리의 선의를 방해한다면 업무 방해 및 아동학대 방임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용어를 동원한 교묘한 협박이었다. 하지만 이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여기는 법정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 의사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지금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의 복대는 팽팽한 정적이 흘렀다.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의사 가운을 입은 여자 하나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집행자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광경이었다. 최인규는 안절부절 못하며 이서연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소란을 듣고 대기실에서 나온 강소희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5년 전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그림자들이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 모습을 본 이서연은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서연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소희의 귓가에 들려왔다. 강소희의 등장은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그녀는 피해자였고 그런 그녀를 보호하며 굳건히 서 있는 이서연은 수호자였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선 김도식의 무리는 약탈자처럼 보였다. 김도식은 강소희를 벌레 보듯 쳐다보더니 이서연에게 차갑게 말했다. 의사 선생, 오늘 당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생각해 보길 바라오. 우리의 인내심이 그리 길지 않으니. 그 말을 남기고 김도식은 돌아섰다. 변호사들과 경호원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하지만 훨씬 더 무거운 위압감을 남기고 사라졌다. 최인규는 김 실장님 하고 외치며 그들을 따라갔지만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복대는 이서연과 그녀의 품에 안겨 흐느끼는 강소희,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던 몇몇 간호사들만 남았다. 첫 번째 전투는 이서연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포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김도식의 무리가 남기고 간 살벌한 공기는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이서연은 여전히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강소희를 부축해 근처의 조용한 상담실로 데려갔다. 차가운 복도와는 달리 아늑한 조명이 감도는 작은 방이었다. 서연은 소희를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소희가 스스로 마음을 진정시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이서연의 침착하고 든든한 태도는 강소희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항상 혼자였다.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를 피해 끝없이 도망치고 숨어야만 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었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앞에서 굳건한 방패가 되어준 이 의사는 달랐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강인함이 느껴졌다. 강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쥔 채 한참을 망설였다. 이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 이 의사마저 위험에 빠뜨리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벼랑 끝에 내몰린 그녀에게 이서연은 마지막 남은 동아줄과도 같았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한 듯 입술을 열었다. 제가 전부 말씀드릴게요. 하준이 아빠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도망쳐야만 했는지에 대해서요. 그렇게 시작된 강소희의 이야기는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와도 같았다. 그녀가 박지훈을 처음 만난 것은 5년 전 그가 경영 수업의 일환으로 잠시 유학을 왔을 때였다. 재벌 3세라는 사실을 숨긴 그는 다정하고 소박한 청년이었다. 세상 물정 모르던 미대생 강소희는 그런 그와 사랑에 빠졌다. 두 사람의 사랑은 뜨거웠고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다. 하준이가 뱃속에 생긴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행복했다. 박지훈 역시 아이의 아빠가 되겠다고, 자신의 아버지를 설득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박성그룹의 박태진 회장은 격노했다. 그는 강소희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소희의 기억 속에서 박태진 회장은 인간의 형상을 한 빙상과도 같았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 차가웠다. 그는 소희의 존재 자체를 박씨 가문의 완벽한 역사에 묻은 오점이자 더러운 흔적으로 취급했다. 박태진은 그녀의 면전에 돈 봉투를 던졌다.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져라. 네 뱃속의 것은 알아서 처리해. 감히 내 아들의 발목을 잡으려 하다니 천박한 것. 강소희는 돈을 거부하고 사랑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박태진은 비웃으며 그녀의 모든 것을 짓밟았다. 그녀의 가족을 협박하고 그녀의 미래를 망가뜨리겠다고 위협했다. 내 눈에 다시 띄면 너와 내 뱃속의 것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 서슬 퍼런 협박은 저주가 되어 그녀의 삶을 올감했다. 결국 강소희는 도망쳤다. 박지훈은 아버지의 서슬에 눌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저항할 의지조차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홀로 아이를 낳았고 아이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주었다. 그렇게 지난 5년간 그녀는 아들 하준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질까봐, 박씨 가문의 그림자가 자신들을 찾아낼까봐 노심초사하며 숨죽여 살아왔다. 그러다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그녀를 가장 두려워했던 현실의 한복판으로 다시 끌어들인 것이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이서연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강소희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한 여자의 삶을 무참히 짓밟고 어린 생명마저 위협하는 거대한 권력의 폭력성 앞에서 그녀는 깊은 연민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아니었다. 짓밟힌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사명이었다. 수술실의 무용등 아래에서 생명을 위해 맹세했던 그녀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이제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강소희의 이야기가 끝나자 이서연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힘들었겠군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하준이 곁에 그리고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의사로서의 약속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굳은 맹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수비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씨 가문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 손을 쓰기 전에 그들의 허를 찌를 수 있는 무기를 찾아야만 했다. 그날 이후 이서연은 달라졌다. 낮에는 의사로서 하준이의 치료에 전념했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치밀한 탐정으로 변했다. 그녀의 무기는 의학 지식이었다. 시스-AB 봄베이라는 희귀 혈액형. 특정 가게 내에서만 유전되는 이 독특한 형질은 박씨 가문의 감춰진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였다. 그녀는 병원 내부 전산망과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다. 박씨 가문과 관련된 모든 의학적 기록, 유전병 연구, 재단 후원 논문 등을 샅샅이 훑었다.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후배이자 병원 유전학 연구실에서 가장 신뢰하는 연구원인 강태우를 찾아갔다. 강태우는 이서연의 실력과 인품을 존경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이서연은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희귀 유전 형질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핑계로 박씨 가문의 유전 정보에 접근해 줄 것을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강태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서연의 진지한 눈빛 앞에서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이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불을 밝히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수북이 쌓인 논문들과 복잡한 유전자 지도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 모니터에 떠있는 박성그룹 가계도를 보고 있었다. 박태진 회장, 그리고 그의 유일한 아들 박지훈. 그녀는 보안 등급이 높은 의학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창에 조심스럽게 하나의 키워드를 입력했다. 그것은 박씨 가문과 관련된 희귀 유전 질환에 대한 검색어였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박씨 가문의 방역은 이서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교활하게 시작되었다. 그것은 병원 복도에서의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었다. 대신 수백만 개의 스크린을 통해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여론전의 형태를 띠었다. 박성그룹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 있는 한 유력 언론사의 인터넷판 메인 화면에 악의적으로 편집된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걸렸다. 재벌가 핏줄 아동병원에 억류한 의사의 위험한 독단 의료윤리 논란. 기사의 내용은 철저하게 이서연을 악마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환자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욕과 아집에 사로잡힌 의사로 묘사되었다. 아이를 더 좋은 시설로 옮기려는 가족의 선회를 그녀가 정체불명의 이유로 가로막고 있으며 심지어 불안정한 상태의 엄마를 조종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악한 의혹까지 제기했다. 기사에는 익명의 병원 관계자 코멘트까지 달려 있었다. 이 교수가 평소에도 독선적인 면이 있어 동료들과 마찰이 잦았다는 식의 교묘한 인신공격이었다. 그 기사 하나가 병원 내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서연의 편에서 은밀한 응원을 보내던 동료들조차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고 식당에서는 그녀가 앉은 테이블 주변이 텅 비어버렸다. 수군거림은 이제 대놓고 하는 비난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병원 내의 공공에 적구립된 섬이 되었다. 최인규 병원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서연을 다시 호출했다. 이번에 그의 얼굴에서는 지난번의 위선적인 미소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으르렁거렸다. 이 교수, 이게 다 무슨 꼴인가. 당신의 고집 때문에 병원 전체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 박성그룹의 후원이 끊기면 우리 병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러는 건가. 그의 분노는 병원의 명예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는 것에 대한 공포의 발로였다. 그는 이서연에게 당장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징계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리라고 통보했다. 강하준의 주치의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겠다는 일방적인 선언이었다. 병원장님, 그럴 순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입니다. 지금 주치의를 바꾸는 것은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이서연은 단호하게 맞섰다. 하지만 최인규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박씨 가문의 충실한 개가 되기로 작정한 후였다. 이서연은 자신의 의사 가운이 처음으로 이렇게 무겁게 느껴졌다. 언론의 공격 동료들의 외면 병원 상부의 압박.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듯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가 무너지는 순간 힘없는 강소희와 어린 강하준은 거대한 권력의 발톱 아래 무참히 찢겨나갈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병원장실을 나와 곧장 하준이가 있는 중환자실로 향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그녀를 공격해도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그곳이었다. 유리창 너머 하준이는 여전히 위태로운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 작은 생명 앞에서 이서연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저 아이를 살려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상이 모두 그녀에게 등을 돌려도 의사로서의 사명과 인간으로서의 양심까지 버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하준이의 차트를 다시 꼼꼼히 살피며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침묵의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에게도 아군이 있었다. 모두가 그녀를 외면할 때 유전학 연구실의 강태우는 몰래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이었다. 선배님, 기사 봤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이서연은 그런 글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그녀의 담담한 태도에 강태우는 더욱 답답함을 느꼈지만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찾아낸 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다. 그것은 수십 년 전에 낡은 학회지에 실린 짧은 논문이었다. 박성그룹 의료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희귀 혈액질환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 논문의 연구 대상자 명단에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박태진 회장의 친동생 젊은 나이에 희귀병으로 사망했다는 박태섭이었다. 그의 공식적인 사인은 백혈병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 논문은 그가 단순한 백혈병이 아닌 특정 유전 형질과 관련된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았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것 봐요, 선배님. 박태섭 씨의 증상 기록인데 일반적인 재생불량성 빈혈과는 양상이 조금 달라요. 골수 기능 부정과 함께 면역체계의 심각한 결함이 동반되는 마치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된 시한폭탄 같은 병이었던 거죠. 강태우의 설명에 이서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희귀 혈액형 유전질환, 그리고 골수. 그 순간 끔찍한 가설 하나가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만약 그 유전병이 박씨 가문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저주와 같은 것이라면, 만약 박태진 회장이 그토록 강하준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단순히 가문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아이의 존재는 그들에게 수치가 아니라 어쩌면 유일한 해결책일지도 모른다. 이 가설은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해서 이서연은 스스로의 생각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더 파헤쳐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박씨 가문에 숨겨진 의료 기록, 특히 현재 살아있는 가족들, 박태진 회장, 그리고 그의 유일한 공식적인 후계자인 박지훈의 아들, 즉 하준이에게 이복 형제가 되는 그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 그것은 철저하게 기밀에 붙여져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거대한 성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고 그녀는 그 틈을 파고들어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만 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서연은 고요한 폭풍의 눈 속에서 자신의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박성그룹의 다음 수는 예상치 못한 인물을 통해 이루어졌다. 김도식의 강압적인 방식이 이서연이라는 단단한 벽에 막히자 박태진 회장은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에 있는 남자 강하준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박지훈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마치 사지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마지못해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값비싼 차는 병원 주차장 가장 구석진 곳에 조용히 멈춰 섰다. 박지훈은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남자였다. 그는 박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지만 그의 삶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해 본 적은 거의 없었다. 그의 결혼, 그의 직위, 그의 모든 인간관계는 아버지의 거대한 계획 아래 놓인 장기말에 불과했다. 강소희와의 사랑은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일탈이었고 그 일탈의 대가는 5년간의 죄책감과 자기 혐오였다.
이제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 위한 도구로 다시 이곳에 서 있었다. 그는 병원 장실이 아닌 중환자실로 곧장 향했다. 아버지의 지시는 명확했다. 의사가 아니라 아이 엄마를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지어라. 돈이든 뭐든 원하는 걸 주고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내. 하지만 막상 병원 복도에 들어서자 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워졌다. 수많은 시선들이 자신에게 쏠리는 듯한 피해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이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거라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중환자실 앞에서 그는 이서연과 마주쳤다. 그녀는 박지훈을 보자마자 그가 누구인지 직감했다. 강소희가 보여주었던 낡은 사진 속의 모습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고 훨씬 더 지쳐 보였지만 하준이의 얼굴에 남아있는 그 독특한 분위기를 가진 남자. 박지훈은 이서연의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강하준 환자, 보호자 자격으로 왔습니다. 아이를 좀 봐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후계자의 위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서연은 그를 차갑게 응시했다. 보호자라고 하셨습니까? 지난 5년간은 어디에 계셨죠?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은 비수가 되어 박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이서연은 그를 질책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시험하고 있었다. 그가 아버지의 꼭두각시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 인간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아버지의 심부름꾼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이의 아버지로서 오셨습니까? 그녀의 두 번째 질문에 박지훈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서연은 그에게서 희미한 가능성을 보았다. 완전한 악인이 아니라 그저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중환자실 유리벽 쪽으로 고갯짓을 했다. 아이를 보시죠, 아버지로서. 박지훈은 홀린 듯 유리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았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작은 숨을 몰아쉬고 있는 아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빼닮은 얼굴, 그리고 강소희의 흔적이 남아있는 인매. 햇빛을 받으면 녹색으로 빛난다는 그 신비로운 눈동자는 지금은 굳게 감겨 있었다. 추상적인 문제로만 여겨왔던 존재가 지금 그의 눈앞에서 살아 숨쉬고 또 고통받고 있었다. 쿵!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다. 이것이 나의 아이구나. 내가 버린 내 아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유리벽에 손을 얹었다.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지난 5년간 애써 외면하고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이서연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저 남자는 이 전쟁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그녀는 박지훈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균열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박지훈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몸을 돌려 대기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소희가 있었다. 5년 만에 재회. 강소희는 그를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다.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남자. 애증이 교차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지훈은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아버지에게서 지시받은 말을 앵무새처럼 내뱉기 시작했다. 소희야, 아이를 위해서야.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쪽으로 보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게. 돈집, 뭐든지.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하게 울렸다. 강소희는 이서연에게서 얻은 용기로, 그리고 아들을 지키려는 모성애로 그의 말을 막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전과 다른 단호함이 있었다. 지훈 씨, 당신은 한 번도 하준이 아빠였던 적 없어.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아이의 미래를 말하는 거야. 돈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던졌던 그 돈 난 그때도 받지 않았어. 지금도 필요 없어. 강소희의 차가운 거절에 박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 아니, 애초에 그럴 마음조차 사라져버렸다.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로만 머물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괴로운 얼굴로 머리를 감싸준 채 병원을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차 안에서 그는 핸들을 내려치며 오열했다. 아버지에 대한 공포와 아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끝없는 환멸 사이에서 그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다. 그의 내적 갈등은 이제 막 가장 깊은 곳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박지훈이 폭풍처럼 병원을 떠난 후 이서연의 수사는 더욱 속도를 냈다. 그의 혼란스러운 모습은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다. 박씨 가문 내부에 균열이 있으며 그들이 무언가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다는 확신. 그녀는 강태우와 함께 밤늦게까지 유전학 연구실에 틀어박혀 박씨 가문의 유전병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령을 추적했다. 수십 년 전에 낡은 논문 한 편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은 더 깊고 더 어두운 곳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만 했다. 강태우는 그의 인맥과 해킹에 가까운 정보 수집 능력을 총동원했다. 그는 여러 병원에 흩어져 있는 VIP들의 의료 기록을 암호화된 코드로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찾아냈다. 철저하게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희귀 유전 형질 코드를 역추적하자 드러나는 이름. 박서준. 박지훈과 그의 정식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박성그룹의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황태자였다. 아이의 병명은 판코니 빈혈의 매우 희귀한 아형이었다. 박태진 회장의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바로 그 유전병. 골수가 점차 제 기능을 멈추어 새로운 혈액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리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끔찍한 병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박서준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고 유일한 치료법은 조혈모세포 이식, 즉 골수 이식뿐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기록에 있었다. 박씨 가문의 특이한 인간 백혈구 한 권. HLA 유형 때문에 국내외의 모든 골수은행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지만 일치하는 기증자를 단 한 명도 찾지 못했다는 것.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HLA가 일치하는 형제자매의 골수를 이식받는 것뿐이었다. 그 기록을 읽는 순간 이서연의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머릿속의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지며 끔찍하리만치 완벽한 그림을 완성했다. 강하준. 그의 희귀 혈액형과 독특한 유전자는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씨 가문에게 내려진 유일한 해답이었다. 그들은 강하준을 가문의 수치로 여겨 숨기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강하준을 박서준을 살리기 위한 부품으로 사용하려던 것이었다. 손자가 아니었다. 그저 걸어다니는 골수은행 살아있는 예비용 혈액 주머니에 불과했다. 박태진 회장의 잔혹한 집착과 김도식의 무자비한 행동, 박지훈의 고뇌.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설명되었다. 이서연은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의사로서 수많은 죽음과 비극을 마주했지만 이토록 차갑고 계산적인 생명 경신은 처음이었다.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다른 아이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계획.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 살인 미수와 다름없었다. 그녀의 심장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환자를 보호하는 싸움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의 음모로부터 한 아이의 생명을 구출해야 하는 전쟁이었다. 그녀는 이 잔인한 진실을 강소희에게 알려야만 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지 알았지만 그녀는 알아야만 했다.
자신들이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이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중환자실로 향했다. 강소희는 여전히 아들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다. 며칠 사이 더욱 수척해진 그녀의 모습에 이서연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해야만 했다. 이서연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최대한 담담하게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박씨 가문의 유전병 박서준이라는 또 다른 아이의 존재, 그리고 골수이식. 그녀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강소희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의 눈동자는 처음에는 불신으로, 다음에는 혼란으로,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공포와 경악으로 가득 찼다. 그럴 리가 없어요. 강소희는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그 사람들이 내 아들을 약으로 쓰려고 했다고요. 내 하준이를.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작고 연약한 존재. 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는데 이제 그들은 아들의 생명 그 자체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슬픔은 이내 맹렬한 분노로 바뀌었다. 두려움에 떨던 나약한 여자는 더 이상 없었다. 오직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의 맹렬한 모성애만이 남았다. 그녀는 이서연의 팔을 붙잡았다. 선생님, 안 돼요. 절대로 우리 하준이를 저 악마들 손에 넘길 수 없어요. 제가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녀의 눈물 어린 절규에 이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소희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의사와 보호자가 아니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진 동지였다. 이서연은 하준이의 침대 곁에 서서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이 아이는 그녀에게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절대적인 가치였다. 그녀는 강소희를 보며 나지막하지만 힘이 있는 목소리로 약속했다. 제가 있잖아요. 저들이 하준이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제가 반드시 당신의 아들을 지켜내겠습니다. 그 맹세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다. 이제 그들은 방어만 할 수 없었다. 괴물의 심장을 향해 방역을 가해야만 했다. 고요하던 중환자실에 정적을 찢은 것은 날카로운 기계 경고음이었다. 강하준의 상태를 표시하던 모니터의 수치들이 붉은색으로 깜빡이며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폐혈성 쇼크. 사고로 인한 장기 손상과 과다 출혈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아이의 면역 체계가 결국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이서연과 의료진들이 재빨리 병상으로 달려들어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혈압 떨어진다, 승합제 투여해 항생제 최대 용량으로 올려. 다급한 외침과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이서연의 눈은 냉철하게 아이의 상태를 주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다. 예견된 수순이었다. 수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의 골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었다. 자가 회복 능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아이를 살릴 방법은 이제 단 하나뿐이었다. 조혈모세포 이식, 그것도 아주 시급하게 이루어져야만 했다. 하준이의 위독한 상태는 병원장 최인규의 귀를 거쳐 즉시 박성그룹으로 보고되었다. 박태진 회장은 그 소식을 듣고 비정하리만치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신이 자신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생각했다. 아이의 꺼져가는 생명은 그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이자 고집 센 의사와 아이 엄마의 저항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였다. 그는 김도식을 다시 병원으로 보냈다. 이번에는 협박이 아닌 자비로운 구원자의 얼굴을 하고서 김도식은
중환자실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강소희와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이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이전의 오만한 태도 대신 정중하지만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아이의 소식을 듣고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그것은 제안서의 형식을 띤 잔혹한 최후 통첩이었다. 박지훈 상무가 기증자 적합성 검사를 받도록 허락하실 겁니다. 만약 HLA가 일치한다면 즉시 골수 기증을 통해 아이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김도식의 말에 강소희의 눈이 커졌다. 절망의 늪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김도식은 곧이어 그 빛을 꺼뜨리는 차가운 조건을 덧붙였다. 단 강소희 씨는 아이에 대한 모든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박 씨 가문에 아이를 완전히 인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아이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법적 서약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침묵에 잠겼다. 아들의 목숨을 구하는 대가로 아들을 영원히 잃어야 한다는 것. 어미에게 이보다 더 잔인한 선택지는 없었다. 강소희의 몸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들과 영원히 헤어지는 것,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그녀는 이서연을 바라보며 애원하듯 물었다. 선생님,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이서연은 강소희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정신 차려요, 소희 씨.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악마의 거래라고요.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당신은 아들을 영원히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하준이는 저들의 소나기에서 평생을 고통받게 될 거예요. 그녀는 김도식을 향해 불타는 눈으로 쏘아보았다. 돌아가서 당신 주인에게 전해 생명을 가지고 거래하는 당신들의 방식 역겹다고. 우리는 당신들의 더러운 자비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김도식은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었다. 감상적이군 의사 선생. 아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야. 선택은 당신들이 하는 거요. 아이를 살릴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둘 것인지.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유유히 사라졌다. 그의 말은 독화살이 되어 강소희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이서연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 때문에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서연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병원 내의 시스템과 법은 이미 박 씨 가문의 편이었다. 전공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들이 판을 흔들었다면 이제는 자신이 판을 뒤엎을 차례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채로만 싸울 수는 없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규칙을 깨뜨릴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계획은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했다. 첫째,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 박성그룹이 통제하는 언론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정의로운 언론인을 찾아야 했다. 둘째, 의학적인 대안을 찾는 것. 박지훈의 골수만이 유일한 희망은 아닐 것이다. 전 세계의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라도 혹은 아직 승인되지 않은 실험적인 치료법이라도 다른 가능성을 찾아내야만 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박지훈이었다. 그를 아버지의 압제로부터 끌어내어 자신의 의지로 행동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의 내면에 남아있는 죄책감과 부성애를 자극할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이서연의 머릿속에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대담한 계획 하나가 그려졌다. 그것은 자신의 의사 면허는 물론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곳에는 그녀가 레지던트 시절 부패한 의료 시스템에 대해 폭로 기사를 썼던 한 기자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지금은 작은 인터넷 언론사에서 탐사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타협을 모르는 대쪽 같은 기자였다. 이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암호화된 메신저 앱을 통해 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만한 제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게 될 겁니다. 메시지를 보낸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게임의 규칙은 바뀌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이서연이 계획한 마지막 승부에 막이 올랐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고 앞으로 24시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다. 그녀의 첫 번째 행동은 탐사보도 전문기자 오민석과의 공조를 통해 계산된 정보를 흘리는 것이었다. 논란의 중심 이서연 교수 재벌 3세 아동 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 예고. 이 미끼는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박태진 회장이 이 미끼를 물지 않을 리 없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는 것을 병적으로 혐오하는 인간이었으니까. 작전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한쪽에서는 오민석 기자가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이서연이 목숨을 걸고 넘겨준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박씨 가문의 유전병 기록 박서준의 비공개 진료 차트, 그리고 김도식이 강소희에게 건넸던 잔혹한 거래 조건이 담긴 음성 파일까지. 그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이 폭탄의 뇌관을 터뜨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서연이 이 모든 계획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 박지훈을 만나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그를 기다렸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박지훈의 얼굴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이서연은 그에게 동정이나 비난 대신 차가운 진실을 던졌다. 그녀는 박서준의 진단서와 박태진 회장이 하준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증거들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당신의 아버지는 아들 하나를 살리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아들 하나를 희생시키려는 거지. 박지훈 씨, 당신은 아버지를 따라서 살인자가 될 겁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아버지 노릇을 한번 해볼 겁니까? 이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박지훈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향한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하준이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숨쉬는 짧은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 아이 역시 당신 아들입니다. 두 아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당신밖에 없어요. 박지훈은 괴로운 신음을 터뜨리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평생을 짓눌러온 아버지의 그림자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부성의 사이에서 그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나가고 있었다. 이서연은 그의 선택을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오후 2시 병원 강당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무슨 수를 써서든 그걸 막으려 하겠죠. 그때 당신이 어디에 서 있을지가 당신의 대답이 될 겁니다. 기자회견 시각이 다가오자 병원은 전원에 휩싸였다. 이서연의 예고대로 김도식이 이끄는 검은 양복의 무리가 병원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원천 봉쇄하고 이서연을 끌어내기 위해 강당으로 향했다. 그들의 앞을 몇몇 보안요원과 이서연을 지지하는 소수의 간호사들이 막아섰다. 로비는 순식간에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박태진 회장이 직접 병원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모든 상황이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고 확신했다. 고작 의사 하나가 벌이는 발악이라고 치부했다. 그가 오만한 표정으로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로비에 설치된 모든 스크린에서 오민석 기자의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었다. 지금부터 박성그룹 일가가 한 아이를 상대로 저지른 반인륜적인 음모를 폭로하겠습니다.
오민석 기자는 거침이 없었다. 그는 이서연에게 받은 모든 증거를 하나씩 공개했다. 유전자 데이터, 진료 기록 비밀, 녹취 파일이 차례대로 화면을 채웠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과 경악 속에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박태진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자신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저걸 당장 꺼 저놈들을 전부 끌어내. 하지만 너무 늦었다. 방송은 이미 수십만 명의 시청자를 넘어서고 있었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한 수가 놓였다. 로비의 한쪽 문이 열리고 박지훈이 걸어 나왔다. 그는 더 이상 떨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지나쳐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 앞에 굳건히 섰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방금 방송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아버지가 한 아이를 다른 아이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결심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다. 저는 제 아들 강하준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기증자 검사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들을 살리겠습니다. 그 선언은 박태진의 제국에 종말을 고하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다. 박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평생을 자신의 소나귀에 놓고 조종해왔던 아들의 반란. 그것은 그에게 있어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충격이었다. 그의 분노가 채 폭발하기도 전에 로비 입구로 기자들에게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서연은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칼 한 자루 없이 오직 진실과 전략만으로 거대한 괴물을 무너뜨린 것이었다. 싸움은 끝났고 이제 진짜 생명을 살릴 시간이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병원 로비에는 정적 대신 새로운 종류의 혼란이 자리 잡았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검찰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박태진 회장은 더 이상 제국의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 시대의 종말을 맞이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나가면서도 그의 눈은 오직 한 곳 아들 박지훈을 향해 있었다. 그 눈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희미한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박지훈은 아버지의 그 마지막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두 발로 섰다. 그는 곧바로 의료진에게 이끌려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한 정밀 검사에 들어갔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그는 두 아들 모두에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증자였다. 기증을 준비하는 그의 모습은 영웅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러온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이제야 그 빚을 갚으려는 자의 참담하면서도 경건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골수 채취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박지훈의 몸에서 나온 생명의 씨앗은 두 개의 길로 나뉘었다. 하나는 위태로운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강하준에게로,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병상에 누워있는 그의 또 다른 아들 박서준에게로 향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두 아이를 모두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서연은 하준이의 이식 수술을 직접 집도했다. 수술실의 무영등 아래 그녀의 손은 그 어느 때보다 섬세하고 정교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단순한 수술이 아니라 거대한 악과 싸워 이겨낸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의식과도 같았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한 번 바뀌고 병원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햇살 아래 병원 정원의 벤치에서 강하준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인공호흡기나 링거에 의지하지 않았다.
건강을 되찾은 아이의 얼굴에는 천진난만한 미소가 가득했고 그 옆에서 아이를 지켜보는 강소희의 얼굴에는 오랜 두려움의 그늘 대신 평화로운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박성그룹은 주인을 잃고 경랑에 휩싸였다. 박태진 회장은 비자금 조성 살인 교사, 미수 등 수많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은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다. 박지훈은 아버지의 범죄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대신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는 이제 정기적으로 두 아이를 만나며 서툴지만 진심 어린 방법으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이서연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수많은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다. 그녀는 영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저 의사로서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었다. 병원 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비굴했던 최인규 원장은 불명예스럽게 해임되었고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실력자가 아닌 존경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병원 내에서 조용한 전설이 되었다. 어느 맑은 오후 이서연은 회진을 돌다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정원에서 엄마와 함께 웃으며 뛰어놀고 있는 하준이의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드문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다.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일은 끝나자야. 끝나지 않았다. 세상에는 여전히 그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픈 아이들이 있었고 그녀는 또다시 그 아이들을 위해 수술실로 향할 것이었다.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것은 초인적인 영웅이 아니었다.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켜낸 한 의사의 굳건한 용기였다. 그리고 그 용기는 또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빛나고 있었다.